농지연금 투자를 안내를 할 예정인데, 연금이 농지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고 연금이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농지연금이 좋다는 이유는, 다 주택연금도 감정가의 80% 정도를 가지고 나눠주죠. 그런데 농지도 80%나 90%를 가지고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주택은 감정가의 50%에 살 수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50%에 살 수 있는 농지는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어서, 예전에 49%까지 떨어진 것이 34%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지금 도로도 있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농지가 34%까지 떨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4%까지 떨어진 것을 40%에 사서 80%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사서 4억을 만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 연금으로 쳤을 때는 제가 농지연금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래서 제가 농지연금으로 34%까지 떨어지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도로도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오늘도 한 두서너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연금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본인이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64년생 이상, 63년, 62년도에 되신 분들은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거. 그러니까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명자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그 영월에 있는 땅에다가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농사 짓는다고 해서 신청해 놓으면 농업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영농 계획서를 잡게끔 되면 농업인이 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5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물건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 중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서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가등기를 해놓으면 안 되고, 자기 이름으로 본등기를 해놓고 사과를 심든지 대추를 심든지 뭔를 심어넣어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심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농업인 되고, 농업 경력이 5년이 되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지연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통 감정 가격이 12억 정도쯤 되는 것을 우리가 한 60세, 65세 되신 분이 살면은 연금이 3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매달. 근데 농지연금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 20억짜리, 30억짜리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이 한도고 3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에 딱 맞추려고 하면 감정가 12억에서 13억 정도만 맞추게끔 되면은 300만 원이 딱 한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를 갖고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고, 제외 농지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공동으로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개발이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농지, 이런 경우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안 해주는 게,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농지연금에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보게끔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공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영농 경력이 5년이 있어도 2년 동안 집정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농 경력이 5년 이미 다 돼 있는 사람은 7년이 걸리는 거고, 영농 경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되게 연금을 하는 걸 한꺼번에 5년이 지나게 근데 그대로 된다는 얘기고, 내가 만약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쯤 됐을 때는
30km 이내에 그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 연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연금을 받으려고 한 1000평을 사놨다고 거기에 조그만 그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등록을 글을 옮겨놓으면서 연금을 받으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농지 연금으로 투자를 해도 되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고른 것은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고 개발 허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금으로 받죠. 연금으로 신청해도 영농 경력만 쌓고 있다가 개발해서 팔아도 되는 그러한 땅이 지금 34%까지 떨어진 것이 제 경매 추천 2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물건이 34%까지 떨어진 게 처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참. 그러기 전에 농지연금은 받는 방법이 종신정액형, 나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나눠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80세까지는 좀 많이 주고, 죽을 때까지 그 다음서부터는 좀 적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80세까지 나 혼자 움직일 때는 한 150만, 200만 원 주고, 나 들어놓 있을 때는 100만 원만 줘야 이렇게 자기가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시일출형.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경매 났을 때 좀 신청을 하면은 법원돼 있는데 안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더라고. 원래 보면, 자, 보십시오. 감정가 10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지면 3억 5천에 낙찰을 받고 얼마 있다가 대출을 해서 그냥 입고 있다가 5년 동안 했다가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어서 영농계에 있다가 연금 신청할 때쯤 되면 그 뭐야? 30%를 미리 받아갖고 그걸 갚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는 일시불로도 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하게끔 되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을 투자할 거 물건만 잘 골라놓고 농사를 한 5년 동안 지면서 주위 환경도 변화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고정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지어서는 안 되고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한 지어보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보면. 자, 7번째인데 이게 농지연금령입니다. 동둔천시 탑동동 답이 1305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8억 9천짜리가 34%까지 떠서 3억 8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농지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낙찰 받으면 바로 가서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필지거든요. 여기 노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노란 것이 뭐냐? 현황도로고, 여기 지적도상 이게는 뭐예요? 국어입니다. 국어인데 국유지로 해서 국어고 포장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 필지도 진입도로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이쪽 밑에서 이 필지로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국어가 같이 있는데 포장이 돼 있는 국어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합니다. 근데 포장이 안 돼 있는 국어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서 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밑에 필지는 이 밑에 현황도에서 이쪽으로 이 국어에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두 개를 따로따로 진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항공사진 보시면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보면 여기 이렇게 틀이 있고 여기 틀이 있죠. 여기 틀이 있고 선이 있다는 얘기는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공사진 보고 딱 아셔야 되는 건데,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높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높이 차이가 제가 보기엔 한 1m에서 1m 50 정도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적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도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이 두 필지에 건축허가 받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에 도로변에 붙어있는 이러한 농지가 34%까지 떨어지는 게 요새만 나옵니다. 요새. 이것도 어디죠? 동두천이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동두천, 의정부, 용인, 뭐 화성, 평택 이런 쪽까지 들어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분은 투자해 놓고 여기에 동천시가 조금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창고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감정 가격 그대로 다 받고 팔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이나 창고를 들었을 때에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감정가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차후에 생각하고 일단은 연금용으로 사놓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린 기다리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국어로 돼 있죠? 국어가 뭐로 돼 있죠? 국유지로 돼 있죠? 이렇게 국유지 돼 있고 정말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포장되어 있는 국어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고 여기 똑같이 국어인데 이 국어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끝에서부터 여기 진입도로를 여기 국어를 통해서 여기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현황도로 가지고 그냥 진입도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요 위에 진입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요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1번, 2번 이렇게 있죠. 여덟 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농지 연금용으로 보는 건데 이번에는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에 전 한 필지가 3,600평짜리 한 필지가 있는 거 이렇게 좀 드문 땅입니다. 큽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보면 11억 5천짜리가 얼마죠? 3억 9,500입니다. 34%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땅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땅 여기 조그만 땅 여기 뭐야 도로가 있죠?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죠? 이렇게 여기 돼 있죠? 여기도 뭐죠? 계획관리 지역이죠.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여기는 뭘로 돼 있죠? 성장관리 주거형 유도로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얘기는 이쪽을 주거용으로 바꿔 나가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놓고 몇 년만 기다린다고 했을 때 한 3, 4년, 4, 5년 정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게 주거용으로 바뀌어서 주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값어치가 되지만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여기 집 짓고 건축허가 다 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놓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기다려가서 한 3, 4년, 4, 5년 지나서 주변 환경이 바뀌게끔 되면 대지로 농지자용 받아서 팔아도 되고 공장이나 창고로 해서 팔아도 되고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농지연금으로 신청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보니까 여기 보면 하천이 이렇게 있죠. 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하천 위에 여기를 다리를 설치했는데 이 다리 설치한 게 우리하고 살짝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데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게 땅이 좋아져 가지고 막 택지로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이 못 다니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얼른 여기다 다리 하나 놓으면 돼요. 별로 못지 4m밖에 안 돼. 뭐 이거 다리가 몇 미터 안 되잖아 여기. 다리 놓는데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 몇 천만 안 들어갑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건 로드뷰 보면 이 다리 얼마 안 되죠. 제가 찍어봤더니 4m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도로를 갖고 이게 이 다리에 있는 도로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해도 건물이 지었을 때는 건축법상 이게 되는데 이거는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 도로 갖고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 또 다시 배수로 사용승낙까지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이 현황도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현황도로 건물이 안 지어진 현황도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옆에다가 한 3, 4천만 원 들여서 앞에다가 우리는 다리를 다시 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다리 다시 놓는 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자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홉 번째, 김포시 통진입 사업리. 원래 이 김포시는 공장이나 창고가 여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농지연금보다는 이 공장이나 창고를 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보면 18억짜리가 6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땅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현황도로로 돼 있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낙찰 받는 건 요게 요 땅인데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땅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북쪽하고 가까워서 항공사진이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우리 땅 옆에 여기 뭐가 돼 있죠? 장이 돼 있죠. 장이라는 얘기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장에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도로같이 생긴 게 있죠. 여기 공장인데 여기 이 공장 질 때 여기를 도로로 인정받았죠. 6m 도로 이렇게 도로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이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았죠. 근데 요게 어느 땅이죠? 요 땅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 있는 도로가 우리 땅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쪽으로 건축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는 이 도로를 보지 않고 여기 도로, 현황도로를 가지고 했는데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도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을 때는 이쪽을 가지고도 우리 건축법상 도로라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창고나 공장을 짓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라 생산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좀 적어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적률을 적다고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세대로 해제 파는 게 많은데 공장인 경우에는 야적적으로 써서라도 넓게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생산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앞에 여기 있죠. 요 앞에 여기 땅도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요 앞에 땅, 요 땅이 지금 요 건물이 지금 요 건물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뭘 해놨죠? 여기 뭐야? 도로로 만들었죠. 여기도 도로로 인정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쪽도 지목이 대지인데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여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도로를 이용해도 되고 이쪽으로도 도로를 이용해도 이쪽으로도 도로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문제 없이 도로에 대한 거 걱정 없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근처가 전부 다 공장하고 창고들만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우리 땅 옆에 이렇게 있죠. 공장 창고만 있죠. 우리 땅을 바라보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는 전부 다 공장하고 창고지대예요. 그러니까 공장하고 창고지대 가서 주택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공장하고 창고를 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다 공장 창고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거 김포에 공장하고 창고 있는 데는 이렇게 상당히 그 매매나 이런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김포가. 자, 10번째입니다. 제가 농지연금용으로 해서 가장 좀
덜 좋게 생각하는 게 이 땅이에요. 송화부 월곡리에 921평인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왜 골랐냐면 아까는 농지연금이라도 한 4억, 5억, 6억 정도 가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로 가지면 되죠? 1억 3,500이다 보니까 좀 낮죠. 그리고 감정평가가 이게 5억 6천 정도쯤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연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죠? 24%까지 떨어졌죠. 24%까지 왜 떨어졌냐? 여기에 땅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철탑이 있죠. 철탑에서 이렇게 지나가죠. 우리 땅에서부터 보면 지금 얼마 떨어졌죠? 31m 떨어졌죠. 우리 땅에서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했을 때 100m 정도 좀 떨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짓는데. 근데 여기는 주택을 짓지 않고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거는 이러한 고압선이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짓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면 우리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면 그런 걸 보고 선하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 땅에서 위로 바로 지나가진 않는데 한 3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좀 가까운 거예요. 30m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인데 절대로 주택지로서는 안 되고 결국은 창고나 공장은 이런 선화지락도 다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2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 이런 걸 투자하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개 고른 건 전부 다 도로가 있는 겁니다. 11번째입니다. 아, 이거 참 좋더라고요. 우리 명자씨 돈 있으면 하나 사놓으세요. 제주도 성산읍 3달리 지목이 대지거든요.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이 전이 아니다 보니까 농지증 관리 없이 누구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제2공항 인근이고 바다하고 100m 떨어진 곳입니다. 자, 요 땅이거든요. 요 땅에 도로가 이렇게 있죠. 요 앞에 집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저기 농막 같은 게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자연취락지구라면 일종 일반주택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로 적용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00m 떨어진 겁니다. 100m 떨어지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앞에 나와서 산책이나 이렇게 한번 하고 가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올레길도 여기로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올레길이 여기로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요 땅인데 얼른 보면 앞에 어떤 집이 하나 있어서 좀 가리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앞에 집 하나 있고 여기 뭐야 농막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서 한 100m만 가면 도는데 얘가 왜 좋다 그러냐면은 제2공항을 여기 지금 집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돼요. 근데 경매로 사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뭐냐면 내가 샀으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나는 팔지 못해. 왜? 일반 매매로 팔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제주공항 생길 때까지 한 3, 4년, 4, 5년 묵혀두겠다. 내가 두겠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게 그러니까 농막이나 하나 해놓고 뭐 해놓고 내가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놀러 갈 때 그냥 쓰겠다. 이러면서 기다려도 되는 바다와 100m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습니다. 몇 평이죠? 233평이죠.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닷가에서 100m 떨어졌다 그러면 기본이 200에서 300 정도는 가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지금 제주도가 워낙에 지금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관심을 끊었고, 그동안 제주도가 특히 지금 아주 지금 뭐라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이 엔화가 하락을 하면서 제주도 갈 돈 가지고 일본 가거든요. 제일 활성기가 언제 있냐면 코로나 때 외국에 못 나가니까 그냥 어떻게라도 제주라도 가는 겁니다. 그때는 엄청났었습니다, 보면. 근데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엔화가 떨어지면서 지금 상당히 그 경기가 하락을 하고 있고, 농지 외지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끔 묶어놓는 바람에 제주도 땅이 자체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제주도는 뭐죠? 국제 자유도시죠. 조금 거기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좀 완고한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런데, 저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여기가 제주도가 홍콩과 같은 도시가 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0년 후에는 서울과 땅값이 같아지리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저는 이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지금 보면 제가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가갖고 비행장에 서지 않고 그 제주도 공항에서 한 10분을 돌아요. 왜냐면 비행기가 밀려가지고 내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비행기 내릴 착륙을 한 10분을 기다리는 게 내가 한 10번 가면 5번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비행기에 해서라도 지금 오는 사람이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제2공항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제2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2, 3년 내에 팔지 않을 사람만 사두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바로 그 입구, 바로 그 제2공항하고 몇 킬로 안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만 거래가 암암리에 허가를 안 받고 어떤 다른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하고 있던데, 그거 뭐 공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뭐라면은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있거든요. 아무리 설정을 해놨도 강제규정인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다고 해서 설정을 해놨어도 그 거래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경매로 그냥 사놓고 몇 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의혹으로 되어 있죠. 제2공항 개발 사후 예정 지역 주변 옆 이렇게 되어 있죠. 열두 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참 희한한 물건이에요, 보면.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대지만 147.62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있고 건물을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은 1층이야. 근데 실질적인 건물이 2층이야. 즉 다시 말하면 예전에 있던 건물을 멸시를 하고 새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던 건물을 멸시를 하지 않고 그냥 새로 건물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은 옛날 건물로 돼 있고 현재는 신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로 나온 겁니다. 땅만 감정가 가격에 6억 3천짜리가 지금 3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땅을 매매를 해서 상속을 받아서 강제로 상속을 시켜서 이 땅을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집어넣는데 제가 보니까 매 첫번에 그 3분의 1씩을 가지고 샀더구만. 3분의 1씩을 가지고 사서 3분의 1하고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있던 사람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3분의 1을 다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상속을 받은 게 16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있고 16분의 1이 있고 나머지는 뭐야? 보면 16분의 6, 18분의 6으로 이렇게 돼 있죠. 6이 두 개고 나머지 1, 1, 2, 1, 1, 1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시
18분의 6을 다시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상속받았던 그 최 누구라는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 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봉kin가 누구 있죠? 여기 이분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은 여기 보면 누구로 돼 있죠? 여기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상속받은 사람 한 명이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쓰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상속받아서 혼자 다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상속받은 사람들한테 돈 안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 상속받아서 기분 나쁘고 하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맨 처음부터 땅과 건물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새로 졌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는 땅을 낮게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지료를 내놓고 철거하라고 소송을 해봐서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지료만 받는 건데, 대부분 봤을 때는 이 지료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으로 월세 내면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을 우리가 다시 넘겨받아서 제3자한테 팔게끔 되면은 우리는 이럴 때 그냥 건물은 덤으로 주고 그 대신에 땅을 감정가대로 달라. 건물은 그냥 덤으로 주겠다. 이 건물을 내가 아무리 많이 줘봐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안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낙찰 받아서 하신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소송을 해드리고 조정할 때 같이 가서 내가 어떤 해주라고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집 자체가 상당히 좋죠.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 보시면 뭘로 돼 있죠? 이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층으로 돼 있죠. 그리고 블럭 스레이트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근데 이게 1층이에요? 그럼 이게 블럭 스레이트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하고 이 실는 건물하고 다른 겁니다. 건물 그리고 매각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인정했어도 먼저도 한번 이런 거를 우리 아까 제가 그 네이버 밴드에 보게끔 되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게 이런 거 있댔어요. 건물주에다 증축까지 해놓고 더 증축 옆으로도 증축했는데 우리가 다퉜는데 법정지상권 인정하더라고. 그 법정지상권 인정하니까 지료 내라 그랬더니 지료를 내는 만큼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땅을 다시 사겠다. 우리한테 이 건물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땅을 다시 사겠다. 그래서 우리가 땅 그러면 우리는 반값에 낙찰 받았으니까 80%만 내놔라. 그랬더니 정상적인 게 아니라 80%만 땅값 내놔 그랬더니 감정가에 80%만 내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사겠습니다 해갖고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건물 주인이 땅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포기할 만한 그렇게 나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가져와도 돈이 되고 건물주한테 우리 땅을 팔아도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건물을 인수했을 때 그 위에 건축물 대장을 새로 만들 수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팔을 때 땅값에 우리가 6억이다 그러면 6억 땅값만 6억을 주고 건물은 그냥 덤으로 주겠다. 안 치겠다. 우리는 땅을 6억짜리를 3억 주고 3억 5천 주고 샀다 가져갑니다. 3억 5천 주고 모아서 4억 들어갔어. 근데 건물주인 땅 다시 사겠다. 알았어. 감정가 6억이니까 6억만 줘. 아니 건물 우리 걸 만들었으니까 다 공인중개사를 팔 때 건물 좋은 거 다 기양 드릴 테니까 땅값만 주세요. 6억. 팔려요. 이게 아파트 입구라서 제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위치가 좀 아파트 옆인데 그래도 아파트 진입로 바로 옆이고 이게 전원주택도 아니고 주택단지도 아니고 나쁜 위치가 진짜. 제가 그거는 이제 보시기 때문에 저 어떤 분이 보면 저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산수가 있어서 안 할래요 뭐 할래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경매로 투자하지 말아야 돼. 무슨 저게 위반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돼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보관을 하면서. 네,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도 제가 보면은
그 제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지나는 건데 이게 보면은 그 형사 기소는 못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으로 행정처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과태료도 보면 제척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걱정되시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차장도 만들고 소나무도 비싼 소나무 심어놓고 애도 많이 썼어 보면. 13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은 아무리에 대지로 800평인데 여기 제가 이 한 7, 8년 전에 부발회가 여기 생긴다고 해갖고 이 부발회 경매 나오는 거 보러 참 많이 다녔던 그 부발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참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공유자예요. 상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땅에 이렇게 한 필지야, 대지가. 이 집이 이렇게 허름한 집이 몇 개가 돼 있거든요. 이 낙찰을 받아서 허름한 집 철거해버리고 사실은 다세대를 지어도 돼요. 여기가 부발이라는 곳에는 그 하이닉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인천 하이닉스가 있는 곳인데 원래 노무현 정부 때에 이 하이닉스가 증설하겠다는 걸 안 해줬었어요. 그래갖고 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때 하이닉스 증설한다는 거를 허락을 해서 증설 공사할 때 또 그 옆에 또 잠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세대 땅 또 낙찰받아서 올라가고 하는 그러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럴 거는 아니지만은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진 대지 다세대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의 평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 8억 8천짜리가 4억 3천까지 떨어질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게 800평이었죠. 아무리 안 가도 여기에 이 부발읍 옆에 역세권 여기는 100에서 150만 원은 가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죠. 부발이 전철역이 있고 하이닉스가 있어서 여기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입구더라고요. 14번째입니다. 파주시 맥금동 공장에 대지가 799평이고 건물이 440평인데 공장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유치권 신고를 해놨고 그 다음에 유치권 있다고 판결문도 받아놨더라고요. 나 또 유치권 있다고 판결문 받아놓는 걸 보고 내가 유치권이 있다고 판결문을 받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감정평가사가 써놨는데 유치권이라는 게 뭐 하는 게 유치권이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데 붙들고 있지 않는데 무슨 유치권이 있어요?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지. 채권 채무관계, 공사한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 공사 이렇게 했으니까 돈 달라. 너 줄 거 있다. 인정했으니까 줘라. 판결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공사한 것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서 돈 줄 게 있다는 얘기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유치권이 있으면 했는데 유치권은 붙들고 있는 권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세입자. 자, 세입자가 뭐죠? 여기 뭐라고 그랬죠? 가동라동, 공장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임차인이 있는데 유치권 신고를 해놨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유치권 신청자가 판결문 받아갖고 강제경매 신청도 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이순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이 안 가면 다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치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고 이 건물이죠.
이게 감정평가사가 찍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서 갔을 때는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경매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뭐부터 하죠? 압류부터 하죠. 압류해놓고 현황조사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해놓고 현장조사 시킬 때는 없었죠. 근데 내가 로드뷰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에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공장하고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치하고 있든지 뭐든지 상관없고,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제가 실전 사례로 보면 이렇게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감정평가사 갔을 때 유치권 점유가 없는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속에서 이겼던 사례를 제가 올려놨죠. 거기서 보십시오. 아까 제가 블로그에 보시게끔 되면 판사님이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할 수 없다, 유치 풀어라. 그동안 그리고 유치하고 있었던 간에 돈 지료까지 다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건물이랑 뭔 상태가 상당히 다 좋고 세입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낙찰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보증금이 3억인가 얼마 넣은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예? 얼마? 3억이 넣었죠? 지금 제가 보면 이 3억을 넣은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보기엔 3억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니면 조금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받아갈는지 조금 못 받을지 모르는데, 이게 낙찰을 받으면은 그 일부 받아가는 거를 보증금하고 월세로 내놔서 이 사람 그대로 써서 계약하는 게 제가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대로. 24억짜리가 12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3억에 사놓고 그 사람한테 그대로 월세를 주면서 감정가 24억짜리를 20억에만 팔아달라고 내 4억 싸게 내놓으라고 공인중개사한테 내놔보세요. 1, 2년 나면 금방 팔립니다. 팔리면 당신 1억 주겠다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대여섯 명이 덤벼서 안 팔을 것 같아요? 상태가 나쁘길래 뭐래요? 감정가보다 비싸게 해달라 그러면 못 팔아준지만, 감정가 24억짜리를 20억에 팔아주면 내가 1억 줄게 하는데 안 팔아주는 공인중개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싸게 사서 싸게 팔고 빨리 빠져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정상 가격을 받으려고 붙들고 있지 말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방법도 파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건물을 매각처에서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분으로 해서 주인 노릇한테 파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좋은 게 싸게 사서 싸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열다섯 번에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보면 좋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주의 상현동 아파트 25.7평형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얼마로 나오는 자 보시오. 8억 3,9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4억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겠네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허가 났다가 허가 취소해갖고 변경이 됐죠. 그렇다고 지금 전 나왔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세 들었던 사람이 3억 주고 세 들었던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안 나가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임차권 등기라고 대항력인시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한테 물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경매로 집어넣어서 배당으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억짜리가 4억 들고 떨어졌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3억을 물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권 등기권자가 3억짜리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때 그 사람이 배당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갈 만큼 이상의 낙찰만 받게끔 되면 그 배당으로 받아가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8억짜리가 4억을 떨어져서 4억으로 낙찰 받으면 지가 3억 얼마를 배당으로 받아가면은 1억 얼마는 본 주인한테 가고 우리는 8억짜리를 4억 주고 사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6번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이거는 권리 분석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뭐 가등기 가처분도 없고 선순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경기도 광주시에 제가 이 동네에 잘 알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반가구로 떨어졌길래 가격만 잘 결정해서 이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거 그냥 입찰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70% 이상은 쓰지 마십시오. 60%, 65% 정도 써서 낙찰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오늘 떨어지니까 다음번엔 더 좋은 게 나오더라.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느긋해야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경매로 돈을 버는 겁니다. 성질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얼마 쓸까 생각했고 나도 조금 질러야지 하시는 분은 낙찰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은 못 벌어요. 느긋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찰을 하시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달 11월 둘째 주가 8일이거든요. 8일 날에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나옵니다. 절대 이걸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낙찰을 받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다가 질러서 낙찰을 받아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